네, 정치 현안 해설 시간입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그리고 이준한 인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중앙선관위가 오늘 각 당 후보들에게 선거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123억, 자유한국당 119억,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3,2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오늘 지급이 됐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그러면 정부가 정당에 돈을 지급하느냐, 왜 돈을 주냐? 네, 왜 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네.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과거의 선거에서 많은 병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정부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거를 치러보자. 그래서 폐단을 줄이자. 그래서 이제 선거가 있는 해,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네. 특히 오늘 이제 지급된 게 선거 보조금이고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선거 보전 비용을 최대 509억 안에서, 올해 같은 경우 509억으로 정해졌는데 509억 안에서 각 캠프가 각 선거 정당이 쓴 만큼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 비용 보전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129억, 네. 뭐 80억, 60억 이제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액수가 네. 이것만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는 게 또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돈은 뭐 후보가 개인이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내고자 한다면 낼 수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돈이 상당히 네, 많으시니까. 그런데 통상 개인이 내진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다수의 대중에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그 일종의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로 돈을 걷어서 일정 이자율만큼을 선거가 치른 뒤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00억 정도의 국민주 펀드를 지금 모금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펀드를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펀드도 지지율이 일정 부분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펀드 조성을 못하는 혹은 펀드 조성이 안 되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후보들은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25억 한도 내에서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모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이제 활용해 줬던 건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뭐 이렇게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자율 뭐 3%, 4% 붙여서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율은 아마 3.6%포인트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려받는 게 이제 펀드 개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들에게 가능한 얘기지 낮은 후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펀딩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선거 자금 이제 얘기를, 선거 보조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선거 비용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 비용 문제가 후보 간 연대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해주시죠. 예, 선거를 하려면 돈이 정말 필요하죠. 무지막지하게 들거든요. 법정 선관위가 이번에 정해준 한도는 상한선이 509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선거 보조금을 선관위가 각 후보들한테 준 건데 509억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에서 돈을 아무리 안 쓰는 식으로 선거법을 개혁을 해놨어도 유세를 다녀야 되고, 그렇죠. 조직을 가동을 해야 되고, 돈이 있죠.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의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드는데, 이 돈이 없다 보면 이런 것을 못하게 되고, 선거를 활발하게 운동을 못하게 되면 지지율이 또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받거나 펀드를 모금을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후보들한테는 돈이 안 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선거가 끝날 때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되거나, 그 빚을 정당이 떠안거나 후보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일도 생기니,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정당에서는 이거 심각하게 계속 선거를 해야 될지, 중간에 그만둬야 될지,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를 마쳐야 될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자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 거죠. 10%, 15%그 룰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1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보조금을 다시 보존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10% 이상 15% 사이의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공식 선거 비용의 전체의 절반을 이제 보존해 중앙선관위가 보존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15% 포인트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보존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비용은 올해 대통령 선거의 경우 509억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왜 이 509억 원이냐? 그러면 1인당 유권자 수 곱하기 얼마를 해서 그렇죠. 예, 전체 금액을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5월 9일에 대선에서 10% 득표를 못하는 경우에는 당이나 후보가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나 뭐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10%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예, 지금 선거 보조금을 받은 후보들 중에서도 10%를 그렇죠. 넘지 못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후보야 선거에 나왔으니까 끝까지 완주를 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획득한 다음에 또 다음을 도모하거나 당선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당이 재산이 많은 당이 있지만 재산이 없는 당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당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일도 생기니 지금 후보 간의 연대, 사퇴 이런 것을 후보가 아닌 다른 당직자들이나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죠. 후보야 뭐 끝까지 뛰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당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도 감안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오늘이 이제 대선 공식운동 둘째 날입니다. 각 당 후보들 지금 열심히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먼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오늘 선거운동 유세 모습과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를 지속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 총량 보존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취임하면 바로 반기문 전 총장께 특사를 부탁드려서 미국과의 그 정지 작업을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제주도에서 호남으로 가고 안철수 후보는 대전에서 대구로 간단 말이죠. 이 두 후보 동선에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이 동선이 굉장히 그렇죠. 그 주제거든요. 내가 이러한 캠페인을 하겠다. 이러한 주제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데 어제 문재인 후보는 이 가장 취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광화문 대전을 거쳐서 광화문까지 왔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제주도로 가서 호남을 거쳐서 호남의 지지까지 획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동쪽과 서쪽 제주도까지 망라하는 국민 통합의 캠페인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저께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을 했죠. 광화문을 시작해서 호남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호남에 지지를 해줬고 엇갈려요.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호남 가고 문재인 후보는 대구 가고 오늘은 문재인 후보가 대구로 가고 안철수 후보가 호남으로 가고. 그렇죠. 일정이 거의 정반대거든요. 정반대로 지금.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고 각 축을 벌이고 있는 1등, 2등 후보가 서로의 동선을 이렇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따라가면서 자기가 그 열세에 있던 데를 또 지지를 훑고 또 먼저 훑고 지나간 후보 쪽으로 갈 것을 거기서 또 걷어 다시 드리는 거죠. 이런 동선들이 남은 이제 20일 정도의 일정 동안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오늘, 일정 관련해서 그 어제가 이제 선거 첫날이었죠.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는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먼저 가셨죠. 사실 뭐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예.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가 사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이제 호남에서 이제 그렇죠.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왜 두 후보가 엇갈렸느냐, 엇갈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놓고 볼 때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공히 양당이 가장 중심을 두고 공략하는 지역이 이제 호남이었는데, 그럼 왜 두 사람이 첫날 공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달라졌을까? 예.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누누이 과거에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확장성의 문제였었는데, 오히려 본선이 되니까 본선에서는 호남을 누가 더 꽉 장악을 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 첫날 방문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내가 좀 더 안심할 수 있게끔 공고한 지지를 호남에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확장성의 의미에서의 호남 TK를 방문한 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호남을 갔다가 오늘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 대전, 그리고 대구로 가죠. 네, 그다음 대구를 갔죠. 그러니까 이런 동선으로 볼 때 두 사람이 가지고 느끼고 있는, 두 양측의 선대위가 느끼고 있는 어떤 호남 베이스의 민심의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좀 살펴보죠.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도 지금 열심히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류시설입니다. 그걸 타격하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타격하는 것이 울산의 산업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정할 때 안보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된다는 게, 아무리 가난한 집 자식이라도 열심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학원 안 다녀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2022년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주 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보수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어제 오늘 사이에 시장만 뭐 계속 시장에서부터 계속 전국의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서민의 대통령이 되고 서민의 행복을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 어려운 것을 자기가 좀 풀어나겠다는 메시지도 같이 벌이는 동시에 이 보수 표들을 이제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유시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그 모토를 유승민 후보 죄송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모토를 들고 나왔는데, 수도권을 이제 집중적으로 어제서부터 인천이니 수도권을 돌면서 수원이니 돌아다니면서 가장 그 좀 유행을 타는 유권자들이 수도권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연을 확장시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지난 1차 이제 TV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런 뭐 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지금 큰 변화가 없어요. 두 후보 지금 공이 지금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인데, 이걸 뭘 돌파할 수 있는, 이걸 좀 깰 수 있는 뭔가 좀 무슨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힘든가요? 역부족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뭘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시겠지만 TK와 지방에 계속 상주하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보수의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유승민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지율의 변화 추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실은 선거운동을 지방, 특히 TK,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향하지 않고 수도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TV 토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수 대중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도로 가면서, 그러면서도 유승민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
가장 많은 다수의 대중을 상대하고 매스미디어를 활용하고 더 거기다 SNS까지 포함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어떤 이념이나 지역에서의 어떤 대표성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다수 대중 그리고 또 젊으면서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타겟층으로 해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좀 바꾼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당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의석수도 워낙 지금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심상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을 통해서 노동이 신성시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번에 확고하게 주는 것이 본인이 말했듯이 장기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저금이다. 저금이다. 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 두 후보가 뭐 강점을 보였다는 1차 TV 토론과 같은 토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두 후보에게도 무슨 돌파구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 있는 것도 현실이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